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문환입니다. 지금 막 소개받았던 것처럼요. 사실 오늘 2023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준비는 했는데요. 근데 이게 다 시나리오에 다 있는 거고, 결론은 잘났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마침 어저께 빌 게이츠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AMA를 했어요. AMA가 뭐냐면 Ask me anything입니다. 나한테 뭐든지 물어봐 라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럴 만한 사람이죠. 그럴 만한 역량이 있고 그럴 만한 연륜이 있으니까요. 법륜 스님도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증문즉설. 근데 저는 조금 오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금융계에서는 일가를 이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금융과 관련돼서 질문하시면 뭐든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럼 질문을 지금부터 한 분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목소리 크게 해주셔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변을 드리죠. 어떤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단 종교, 정치, 종목 이야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이야기는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아시죠? 금감원에서 눈을 붉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있어서 종목 이야기는 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업종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건 괜찮은데 종목 이야기는 안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혹시? 네, 질문. 전기차. 네. 이게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어저께죠. 테슬라가 20%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잘 모르시죠?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자동차, 전기차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가 지금까지 안 팔렸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공급망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결될 조짐이 지금 보이면서 요번에 여러분들 아시죠? IRA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세 법안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서 오는 3월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테슬라가 모델 Y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6만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5만 5천 달러가 넘으면 혜택을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알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게 어디 있어? 화나네. 그러면서 가격을 왕창 다운시켜 버렸어요. 얼마까지 다운시켜 버렸냐? 일단 5만 5천 달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죠. 그래서 세제 혜택까지 다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4만 5천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은 세제 혜택을 못 받죠. 그죠?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거 세제 혜택 못 받습니다. 아직은 못 받아요. 미국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5만 달러가 넘거든요. 5만 달러가 넘으면 경쟁이 돼요, 안 돼요? 모델 Y하고 우리나라 아이오닉 5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테슬라는 왜 미친 짓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죠. 그죠? 테슬라는 왜 미친 짓을 했을까? 이게 궁금한데 간단합니다. 믿는 게 있어요.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지금 제가 언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벤츠가 리딩 PR로 7배수밖에 안 되는데 테슬라가 지금 엄청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16배수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FSD, 자율주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네들 자율주행은 정말 끝내주죠.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율주행을 정말 완벽하게 하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회사가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따라 할 수가 없는 게 수많은 그 운행 데이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운행 데이터들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이 싸게 그 하드웨어는 공짜로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에 그냥 팔겠다는 거 이익 안 남기고. 그리고 뭘 지금 노리고 있는 거냐면 FSD, 자율주행 구독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발표된 건 없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이렇게 되면 전기차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을 따라 모델 Y가 45,000달러라면 여러분 다른 거 사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BMW에서 iX가 지금 한 8만 달러가 넘어요. 반값입니다. 반값. 여러분들 같으면 뭐 사시겠어요? 네? 싼 거. 제일 싼 거를 찾으신다면 폭스바겐에서 만드는 게 좀 제일 싼 게 있으면 4만 달러짜리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한 4만 4천 달러니까 한 10% 비싸지만 구동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구동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 자체는 계속 갈 거예요. 어차피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내연기관 쪽은 계속 죽고 있고 전기차는 갈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전기차들은 많이 좀 고전하지 않을까,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월요일 날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도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큰 폭탄 선언을 한 거죠. 20%나 가격을 다운시키다니 이건 정말 내 이익을 안 먹고 일단 양쪽으로 뿌리겠다라는 거죠. 양쪽으로 뿌린 상태에서 FSD에서 나오는 그 구독 모델, 그 구독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테슬라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레벨 4까지 가게 되면 운전자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차가 지 발로 걸어 다니는 세상이 오게 되거든요. 이걸 지금 조속히 구현하겠다라는 건데 모든 차량은 뭐 선생님도 차가 있고 다 차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주차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차들은 주차장에 대부분 파킹되어 있는 상태로 일생을 보냅니다. 근데 테슬라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건 너무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에 있을 때, 난 세워뒀을 때 휴대폰으로 나는 세워둔다라는 표시만 해주면 그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델 Y가 필요한 사람, 아니면 무슨 세단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쓰고 나서 차가 자율주행이 되니까 지발로 주차장으로 다시 되돌아온다고요. 이런 걸 지금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세상은 다 먹겠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당분간 좀 고민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메이커는 좀 힘들어질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더 많이 팔리겠죠. 싸지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2차 전지를 만드는 소재, 소부장들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십니까? 질문에 대해서? 오케이. 네. 그 다음 또 질문, 네. 말씀하십시오. 네? 폐수 처리, 폐배터리 오케이. 그거 말씀드릴게요. 폐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먼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전기차에 관련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그 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중국이 지금 내연기관을 따라갈 수가 없다. 후발주자니까 어떻게 페라리를 따라갈 것이며 어떻게 람보르기니를 따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차로 가자라고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전기차가 보조금 주죠. 보조금 지금 정부 차원에서 주는 보조금은 폐지됐고 지방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은 워낙 지금 그 차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남발을 갖다가 제한을 두거든요. 그 번호판 10개 중에 7개는 전기차로 지금 배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배터리가 딱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25년 정도가 되면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와 관련된 업종도 앞으로 한 1, 2년 이내에 엄청 뜰 가능성이 높아요.
뭐 거기서 나오는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새롭게 그 소재로 뽑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코스닥에도 들어와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거 계속 관찰하고 계시다가 한 2년, 1년 정도 있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왕창 쏟아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폐배터리 산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좀 그 꽃이 피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네. 안 믿으면 좋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예상 실적 같은 것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이게 실적하고 주가하고 같이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따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다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주가가 떨어졌던 거고, 그 떨어진 상태에서 실적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뉴스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 전망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은 이건 과거 자료를 가지고 주식을 사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건 아예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게 잘했나 못했나 이거 확인하는 정도 용도로 쓰셔야지 어떤 종목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반도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무려 59%나 실적 전망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도체가 제법 괜찮죠.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단에서의 재고는 아직까지도 꽉 쌓여 있는 상태인데 고객단에서의 재고는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움직이는 것은 조금 더 미래 가치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파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또 질문. 네. 질문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중국을 배제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망이 어떠냐 뭐 이런 내용이시죠. 그 중국이 반도체를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돈을 억수로 쏟아붓습니다. 정말 많이 쏟아붓는데 이 공공의 힘과 그리고 사적인 힘하고는 전혀 달라요. 공공의 돈은 먼저 먹는 게 임자입니다. 먼저 그냥 가져가는 게 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회사들이 뭐 많잖아요. 뭐 SMIC도 있고 창신메모리도 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과를 낸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공의 돈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닥 비효율적이라서 중국은 이미 포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굴기?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이니? 안 될 것 같지 않니? 포기하자, 사다 쓰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중국은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제재하고 그러는 것은 반도체 전반에 대한 제재는 사실은 아닙니다. 로엔드 쪽 반도체는 만들어 쓰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가장 눈여겨보는 쪽이 AI 쪽이에요. AI 쪽. 그러니까 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은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중국은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사회주의니까. 그래서 그런 쪽이 두렵다라는 거죠. 만약에 AI 쪽에서 완전히 먹히게 되면 사실 거의 먹힌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미국의 반도체 AI 쪽에서 가장 권위자가 최근에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자기 스스로 벗었어요. 벗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끝났다. AI 쪽은 중국한테 먹혔다라는 얘기를 딱 남기고 그만두셨어요. 그만큼 지금 중국은 많이 앞서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그냥 뒀다간 잘못하면 패권 경쟁에서 깨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제재하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AI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AI를 가동시키려면 하이엔드의 제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이엔드의 제품을 팔지도 못하게 하고 또 무슨 DUV 장비라든지 EUV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 못 팔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AI 때문에 그래요. 그런 쪽에서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잘못하면 패권 전쟁에서 물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딱히 제재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엔 이제 TSMC라고 해서 대만 반도체가 굉장히 잘 나가죠. 그게 그 파운더리 쪽이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위 범용 반도체를 사다 썼었어요. 그게 뭐든지 간에 AI 분야에서도 범용 반도체를 만들어서 인텔에서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썼고, 근데 요즘에는 다 같이 만들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자기 자신의 자동차를 운용하기 위한 반도체를 스스로 만듭니다. 그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설계를 해서 어디다 주냐면 파운드리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TSMC가 뜰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다행히 삼성에서도 삼성 파운드리를 지금 만들어서 추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좀 멀었죠. 근데 앞으로의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TSMC보다 더 먼저 한 것이 2나노 공정은 올 초에 이미 우리나라 상용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TSMC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앞서가는 분야도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삼성 하이닉스 빠지면 짐 싸서 다른 나라 가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문제는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네? 네, 질문 말씀하십시오. 이거 조금 말씀 크게 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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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주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지금 로봇은 뜰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특히 올해는 더 많이 뜰 건데, 이 로봇이라고 해서 터미네이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은 협동 로봇의 세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전 로봇을 긍정적으로 보냐면요. 미국이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인건비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아마존에서도 계속해서 다운사이징 한다고 그러고, 계속 해고한다고 그러고, 레이오프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최근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국경 폐쇄를 했습니다. 타이틀 42라고 하는 그 법을 딱 만들어서 다 추방을 해버렸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 여기에 취업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 다 나가. 여기서 돈 쓰러 온 사람 빼놓고는 돈 벌러 온 사람 다 나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홀 서빙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레저 업종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분들을 다 내쫓아 버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급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먼저 조기 은퇴를 해버렸어요. 이게 크거든요.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받던 급여보다도 더 많이 줬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짱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만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공장들을 지금 계속 세우고 있죠.
자동차 회사도 세우고 있고,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안 주겠다고 그럴 정도로 지금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이 타이틀 42가 언제 중단될지, 지금 바이든은 계속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대법관에서 판단 나기를 거의 과반을 넘겨서 존속시키는 것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타이틀 42가 그대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계속 퇴출시키고, 그리고 남미 쪽에서 오는 그 이민자들을 다 차단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의 기업들은 인건비 올라가는 거 다 줄까요? 아니면 대책을 강구할까요? 대책을 강구하겠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자동화입니다. 공장 자동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로봇 관련주, 로봇 테마가 상당히 많이 좀 인기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아파트에 불나고 세워놓은 게 막 불나고 또 맡겨놓은 게 그냥 갑자기 불나고 이런 것들, 2차 전지에는 지금까지는 약점으로 남아있는 게 열폭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약간 미세한 오차가, 그러니까 그 구멍 같은 게 생겼을 때 그 열폭주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이 나게 되면 이 못 꺼요. 물로는 끌 수가 없고, 그걸 끌려면 통수조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통수조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네, 그렇죠. 네. 물통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저희 아파트 지하에도 그 전기 충전 단자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전기차 가지신 분들은 난 그럼 어디서 충전하란 말이냐. 그리고 전기차 안 가지신 분들은 그건 내 할 바 아니다. 여 불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그건 각서를 써라. 막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 동파이프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 주택이요. 여기 조그만 아주 미세한 아연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면 빵꾸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엔 모르다가 점점 알게 되면서 교체하게 되고 또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인생살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변하게 되죠. 뭐 물론 전고체 배터리도 똑같이 화재가 났다고 그러는데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건 그 과정의 문제고, 어쨌든 지금은 그레이트 시프트, 분명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겠지만 앞으로는 괜찮아질 겁니다. 네, 빨간색 옷 입으신 분.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친구도 있겠죠. 그리고 친척도 있겠죠. 저한테 오면 늘 하는 말이 딱 하나만 찍어줘예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꼭 찍어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종합주가 지수예요. 종합주가 지수. 종합주가 지수는 200종목을 거래하기 때문에 망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지금 대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물가 상승기에 반드시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오를 종목을 말씀을 해달라고 한다면 12630 네, 종합주가 지수를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사실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대박은 안 날지언정.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대박 누리시면 안 돼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저기 계신 분.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위안화가? 네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네. 위안화가 지금 달러한테 대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질문하신 거예요. 그죠? 최근에 뉴스를 베이스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얼마 전에 시진핑이 직접 갔었죠. 가가지고 그 중동하고 잘 연계해서 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중동 석유를 위안화로 사고 팔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까지 다 들어보셨죠? 오케이. 근데 그게 사실상 그 좀 미국 달러한테 그렇게 덤비면 사실 큰일 나죠. 근데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말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오페크 결성한 것부터가 사실은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달러가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은 사우디였어요. 왜냐하면 2차 대전 끝나고 공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키신저라는 사람이 사우디로 날아가가지고 너 어떡할래? 내가 보호해 줄게. 너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 너 굉장히 중요한 자원 석유를 가지고 있는데 노리는 사람 많다. 내가 뒤에서 딱 보호해 주면 넌 안전할 수 있어. 게다가 내가 네 석유를 사줄게. 대신 약속 하나만 해.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한다라는 약속. 이것만 지켜준다면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보호해 줄게. 이렇게 알사우드 국왕을 살살살살살살 녹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달러가 패권을 거머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개미와 진딧물의 역할을 했던 사우디가 드디어 변절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두려운 거죠. 변절할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의 외교 당국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하고 관계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금 안 좋아서 삐걱거렸었는데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바이든이 가가지고 이게 끌어안고 빈살만 끌어안고 악수하고 뭐 이래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진 게 많을수록 끄달림도 많은 겁니다. 사우디는 지금 가진 게 많아요. 그죠? 그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과와로 유전에 폭탄 하나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빈살만이 그 막강한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데? 못해요. 자, 그런데 마침 이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란에 아민이라는 여인이 이거 뒤집어 쓰고 있던 거 뒤집어 쓰고 벗고 막 그러다가 비밀 경찰한테 끌려가지고 죽죠. 그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뭐 물론 그 하메네이가 조금 이제 톤 다운 시켜서 히잡을 하지 않은 여인도 우리의 딸이다라고 말을 바꿨지만 그 들불같이 일어나는 시민의 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걔가 왜 정명가도를 외치며 뛰쳐나왔습니까? 주변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주변의 문제를 외부로 이끌어내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란도 지금 거의 극에 다다랐어요. 극에. 요번에 뭐 축구 선수 하나도 사형 언도했다가 겨우 무기징역으로 내렸더라고요. 들불처럼 일어나는 국민들을 어쩌지 못해요. 그래서 사우디에 대한 공격 계획을 세웁니다. 공격 계획을 세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지금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급히 전폭기를 띄우고 급히 항모를 띄웁니다. 빈살만 표정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끄달림도 많은 거예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다시 미국 품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중국 시진핑이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페르시아하고는 예전부터 중국하고 친했어요. 예전부터. 이란 전명이 페르시아였죠. 옛날부터 친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중국은 누구 편을 들지 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편을 들어줄 사람은 미국이다라는 걸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아무리 그 외에 다른 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더라도 안 돼요. 러시아하고 합친다고요? 러시아는 중국의 GDP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모가지를 확 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키를 미국은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분열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뭐 장족, 묘족, 티베족 굉장히 많은 작은 소수민족으로 돼 있죠. 그 중에서 굉장히 큰 민족이 이 티베족하고 우리 한민족이에요. 요거 건드려 버리면요, 순식간에 중국은 4분의 1 됩니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중국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살짝만 좀 자극을 준다면 중국을 일단 골치 아프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나라 정말 미국이 패권이 중요하다면 우리나라 통일시켜버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저 위에 동북삼성은 우리나라의 시류지배권으로 들어가 버려요. 거기 있는 우리 동포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말을 씁니다. 아시죠? 모국어라는 말이 왜 어머니 모자를 쓰냐면, 어머니 이게 어릴 때 이게 자장자장하니 자장가가 곧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있는 언어 수용체가 6살 정도 되면 완전히 다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흥얼거리는 게 모국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북삼성에는 여러분 가끔 전화 받으시잖아요. 여기 검찰청인데요. 이렇게 전화 받으시잖아요. 그 다 우리 동포들이에요. 우리 동포들. 요것만 살짝 건드리면 중국은 4분의 1 됩니다. 그걸 미국은 마지막 키로 들고 있어요. 절대로 중국이 함부로 못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이 안 들려가지고 저희가 마이크 좀 바꾸고 진행하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네, 계속 해도 됩니까? 네, 질문 어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 질문은 금년도 1분기를 생각한 한국과 미국의 유망 섹터 투자할 만한 그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금년도 중국 시장이 정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가 방송에서 6개 섹터 정도를 제가 찍어드렸는데 못 보셨군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눌렸을 때 되돌아서는 섹터는 무조건 낙폭과대가 먼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눌렸다는 얘기는 뭔가 그게 뭔지 몰라도 그게 환율이 될 수도 있고 석유가 될 수도 있고 뭐 뭔지 몰라도 그 요인에 불편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요인이 해소된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열받았던 종목군들이, 가장 속상했던 종목군들이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예요. 그게 바로 59%나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이 하향 조정됐는데 그걸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자동차도 들어갔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 조금 비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엔고 수혜주예요. 엔고 수혜주. 최근에 여러분들 엔화 많이 상승을 했죠. 왜 상승을 했는지 아시죠? 요번에 이제 그 BOJ에서 과연 이렇게 무한정 뿌려주는 이 유동성 정책이 과연
위험하지 않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구로다가 이제 그 20년 동안 지금까지 집권을 했었는데 끝나죠. 요번에 끝나면 4월 달에 새로운 이제 총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총재가 지금 한 3명 정도가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3명이 몽땅 다 양쪽 무제한 양쪽 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으로. 그래서 아마 엔화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엔화 수혜주 세 가지가 뭐가 있죠? 자동차가 있을 거고 철강이 있고 조선주가 있죠. 근데 조선주는 사실은 조금 아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조선주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PF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PF ABC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석 달에 한 번씩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막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남의 돈을 많이 쓰는 업종들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선주는 조금 늦게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남아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철강. 지난주에 철강이 좀 많이 뜨지 않았어요? 그죠? 예, 철강주가 많이 떴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업종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확정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동차 좋게 봤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제가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틀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또 강조드립니다만 12630 시장을 사는 게 가장 좋다. 그건 정말 거의 완벽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워렌 버핏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죽거든 자기 가족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장 저렴한 ETF를 사라. 그게 유언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유언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사람이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뭐였죠? 또 하나 질문이 중국은 지금 당장은 좋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밀려 있었고 상당히 좀 이렇게 억압된 정치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거 다 풀어주는 분위기고 중국이 지금까지는 그 공부론을 굉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시진핑이 주장하는 게 공부론이었어요. 다 같이 잘 살자. 그래서 조금 회사가 클만하면 삥 뜯으러 갔죠. 너 벌금으로 낼래? 아니면 네가 기부한 걸로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삥을 뜯으러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위축되고 오히려 사람들을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선불원으로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많이 지금 놔주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알리바바라든지 뭐 텐센트라든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생각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중국 전체 부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을 지금까지 틀어막았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무제한 좀 그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쪽으로 은행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도 가장 지금 문제점이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을 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머징 지수 중에서 중국이 제일 빨리 오르고 있어요. 작년에 시진핑이 3기 연임을 한다고 그랬을 때 뚝 떨어졌었는데 그때 외국인들도 다 나갔었는데 하여튼 사회주의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라면 뭐가 좀 잘못됐을 때 빨리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싹 바꿔버렸어요. 바꿔가지고 지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뭐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어디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쟁과 관련된 지금 현재 러시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관련된 가스 산업의 전망이 어떤 혹시? 아, 전쟁이 궁금하신 게 아니고 가스가 네, 궁금하신 가스 거죠? 산업이- 네네. 가스는 이제 한물 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가스 가격도 천연가스 가격도 엄청 내려갔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12월 말에 독일의 울라프 총리가 어느 행사장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는 다시는
다시는 가스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왜냐하면 가스 터미널이 첫 번째 터미널이 완공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독일은요 너무 러시아 의존적이었어요. 다이렉트로 가스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흔한 가스 저장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끊기고 나서 사실은 엄청난 그 인플레에 시달려야 했었죠. 그게 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였는데 지금도 사실은 러시아 사태 이전보다 높은 상태죠.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에만 한 3군데 터미널이 더 완성이 됩니다. 그럼 완전히 가스와 관련된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에 있는 가스가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또 중동의 카타르라든지 뭐 이쪽에 있는 가스도 바로 그 아슈켈론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홍해 바로 옆에 조그만 또 길이 하나 새롭게 있습니다. 에일라트 아슈켈론 프로젝트라는 건데 그걸 통해서 또 남유럽 쪽은 커버가 될 거예요. 북유럽 쪽은 미국에서 공급을 할 거고 남유럽 쪽은 카타르라든지 그 외에 뭐 모잠비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스는 이제는 큰 문제가 없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도 유럽에서 가스는요. 우리나라는 좀 추웠죠. 올해 좀 추웠죠. 이게 이제 북극의 음진동 때문에 그런 건데 옛날에는 제트류가 있었어요. 제트류가 기온이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없었을 때는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제트류가 옛날에 삶은 고무줄 아시죠? 삶은 고무줄처럼 된 겁니다. 휘청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차가워진 공기가 이렇게 날씨를 춥게 만드는 건데 미국은 추웠어요. 미국은 영하 50도까지 내려갔답니다. 근데 유럽은 따뜻했어요. 하필이면 유럽이 따뜻했습니다. 그 바람에 올해 가스 사용량이 예년보다 훨씬 더 작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스에 대한 그 재고량이 84%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스 문제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나. 게다가 터미널이 올해 안에 한 3개 정도 더 완공이 되면 북유럽 쪽의 가스는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근데 이제 가스예요? 가스 얘기를 처음에 하셨어야지. 이제서 가스는 지금 너무 늦었죠.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십시오. 네, 이 앞에 계신 분. 아니 잠깐만요. 여기 먼저. 네. 네, 오늘 그 대주제가 네. 2023년 정시 대전망인데 네. 이제 그 올해 증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한데 네. 작년만 해도 그 하저 상고를 예측을 하다가 누가 제가? 아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네. 전문가 패널들이 이제 그런 분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저 상고를 예측을 하다가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급하게 올라오니까 네. 지금 뭐 상고 하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패널들이 많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스권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큰 그림에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가 좀 궁금합니다. 믿으시겠어요, 제 말을?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님 의견으로 네.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저는 그런 의견 안 내기로 유명하죠. 왜냐하면 아니 뭐 저분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죠. 모르는데 다만 제가 지난 10월 3일 방송인가 4일 방송인가 기억을 안 납니다만 목요일 스페셜 리포트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적어도 제가 가진 건 9월 29일 날 모두 다 베팅했어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신 분? 네, 보셨죠? 네, 보셨죠? 네. 9월 23일 날 기해서 저는 모든 걸 다 적어도 제 현금은 다 집어넣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무슨 뭐 저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어쨌든 다우 기준으로 한 17% 18% 올랐으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맞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운이 좋은 거지. 그게 제가 무슨 뭐 그게 실력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전쟁 날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미리 다 요날 며칠 날은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이거를 예상을 하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예측하는 것은 그건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경제TV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거지간하면 제가 들어주는 편인데 증시 전망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절대로 거기엔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다 나쁘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안 좋대. 그리고 뭐 JP 모건,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BNP 파리바는 패닉장이 온대. 패닉장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문가 법칙. 저 같은 전문가들이 65%가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올라간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올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지금 아직 안 팔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0% 수준까지 꽉 채워놓고 있어요. 네, 옆에 질문. 잠깐만요. 질문 못 받을 것 같네요. 50분이 지금 돼가지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아비투스라는 책이 있어요. 아비투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 독일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아비투스가 뭐냐면 제2의 본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회적 품격을 만들어주는 제2의 본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7가지 자산이 있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경제적 자산, 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아무래도 내 사회적 품격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겠죠. 신체적 자산,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매가 좀 뛰어나다면 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정신적, 심리적 자산, 예를 들어서 마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뭔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회적 자산, 아비투스 중에서 제1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1, 첫 번째. 사회적 자산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자산. 사회적 자산은 뭐냐면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바로 사회적 자산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 지금 밖에 나가시면 한국경제TV에 굉장히 쟁쟁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사 방문을 많이 해가지고 회사 분석에 능통한 사람이 있고 이걸 다 같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이 각기 여러분들의 생각과 잘 맞아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부스에 나가보시면 아마 오늘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아비투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